그것은 독일 공군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초기 단계로 영국의 하늘에서 독일군들이 무차별 폭격, 융단 폭격을 하는 게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인데요. 거기에서 독일군들이 그렇게 독일 공군은 루프트바페라고 합니다. 독일 공군을 루프트바페라고 하는데요. 그 독일 공군이 엄청나게 수개월 동안 1940년대 후반에 영국 상공을 무차별 공습, 용단 폭격을 했지만은 영국이 점령되지 않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국의 레이더 감시망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었습니다. 160km 밖에서 독일 공군들이 접근해 오면 그걸 다 감지를 해가지고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레이더망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두 번째, 바로 영국 공군의 전투기가 독일 공군의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들이 융단 폭격을 할 때 영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맞대응을 하면서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영국이 낳은 최고의 영웅 윈스턴 처칠,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하고 1953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의 회고록 6권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영웅이 전시 내각의 수상 총리를 하면서 영국인들에게 수시로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투 의지, 항전 의식을 고취시켜서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결사항전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일을 상대로 싸워서 영국이 결국 승리해서 영국은 독일의 점령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계속 독일군들이 이제 퇴각을 독일 베를린 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연합국의 공군력이 독일의 공군력을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드릴 벌지대전투가 왜 발생이 됐냐? 벌지대전투는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의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마지막 반격, 대반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후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독일이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계속 연합군의 공군력에 압도당한 독일이 베를린을 향해서 계속 퇴각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최후의 반격을 서부전선 제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모델 원소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의 주코프 최고 사령관 등이 독일을 향해서 계속 진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들이 계속 독일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고 있었고 또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인 서부전선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연합군대가 계속 동쪽으로 독일로 진격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최후의 반격을 한 게 아르덴 대공세 벌지대 전투라고 하는데요. 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냐면 그 아르덴 지역입니다. 지역이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독일의 접경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상으로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차지하는 면적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 지역 산악지역 일대를 아르덴 지역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지역 또 주변에 이제 북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프랑스까지 넓게 접경지대 펼쳐져 있는 아르덴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르덴 대공세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그 벌지대전투를 칭할 때
아르덴 대공세라고 주로 칭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벌지 대전투라고 칭합니다. 그 벌지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BULG입니다. 벌지, 영어입니다. 영어 BULGE, 벌지. 벌지가 돌출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게 되면 이래 돌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 돌출. 그래서 영어로 벌지라는 게 돌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일군이 퇴각을 하다가 갑자기 반격을 하게 되니까 독일과 연합군들의 그 전투 그 경계선이 독일의 최후의 반격으로 인해 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축 돌출돼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연합국은 서쪽에서 계속 동쪽으로 진격을 해가고 있고 반대로 독일은 계속 동쪽으로 퇴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독일이 갑자기 최후의 반격을 하다 보니까 그 연합국과 독일군 간의 그 경계선이 이렇게 서쪽으로 약간 돌출이 돼 나왔다. 그래서 영어로 벌지, 돌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국에서는 벌지 대전투라고 하는데요. 자, 그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투의 기간은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41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대략 6주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로 투입된 병력은 미군의 병력들이 주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결과 얼마나 참사가 발생이 됐냐면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민간인 포함해서 약 7천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 사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6개월 반 동안의 사상자가 약 200만 명 정도 발생이 됐었고,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는 연합국의 주도 국가였던 미군 입장에서는 단일 2차 세계대전 중에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벌지 대전투입니다. 자, 미군은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군과도 싸웠는데요. 태평양 전선을 잠깐 말씀드리면 태평양 전선에서 1945년 초 1월 19일부터 2월 한 26일 정도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월 19일부터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5, 6주 정도 전개된 게 그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인데요.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국의 사망자가 약 7, 8천 명, 부상자가 19,000명 정도, 그래서 사상자가 약 26,000명이고요. 일본군들은 거기 이오지마를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본군들은 99%가 전멸하다시피 해서 약 19,000명 정도가 일본군은 거의 전멸을 해버리고 1%인 약 200명 정도만 포로가 됐는데요. 자,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의 사상자는 약 26,000명, 그리고 다음 달인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80여일 동안 전개됐던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미군의 사상자는 이오지마 전투 사상자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약 6, 7만 명 정도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선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게 미군 입장에서 태평양 전선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약 2개월 반 남짓 80일 정도 전개된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가 약 6, 7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에 반해서 유럽 전선에서 미군 입장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 사상자가 발생된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벌지 대전투입니다. 벌지 대전투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9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선에서 미군 입장에서 단일 규모 전투로서 최대 규모 사상자 발생된 게 오키나와 전투 2개월 반, 약 80여일 동안 전개된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가 약 6, 7만 명 정도인데요. 유럽 전선에서 미군이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 사상자 발생된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약
6주 정도 전개된 벌지 전투에서의 9만 명 정도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투보다 기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오키나와 전투는 한 80여 일 정도 전개됐는데 미군 사상자가 6, 7만 명. 그런데 벌지대 전투는 그 오키나와 전투 기간의 약 절반 정도인 41일 동안 전개됐는데 미군 사상자는 오키나와 전투 사상자 6, 7만 명보다 더 많은 9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만큼 2차 세계대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미군 입장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벌지대 전투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41일 동안 전개된 벌지대 전투 아르덴 대공세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9만 명 정도나 발생이 됐습니다. 결론은 미군, 영국군 이런 연합군이 승리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데미지, 피해라는 건 연합국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아르덴 대공세에서 벌지대 전투에서 독일군의 사상자는 사상자 전체적으로는 독일군이 한 9만 5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9만 명 정도, 독일군은 약 9만 5천 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돼서 비슷하긴 한데요. 영국군은 사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영국군은 사망자가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종자는 239명, 부상자는 한 900여 명 정도. 영국군의 사상자는 1000명 내외밖에 안 되는 거죠. 실종, 포로 다 포함해가지고 영국군은 200명 사망, 그 다음에 239명 부상, 그 다음에 한 900명 정도의 실종과 포로. 그래서 사망, 부상, 실종, 포로 다 해봐야 영국군은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미군은 사망자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19,300명 정도. 미군은 벌지전투에서 사망자가 19,3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종 포로가 또 한 2, 3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가 또 한 3, 4만 명 정도, 한 4,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미군은 사상자, 포로, 실종 다 합해서 9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독일군은 사망자나 실종, 포로는 독일군이 미군보다 더 많긴 한데 부상자는 독일군이 미군보다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망자, 실종, 포로, 그 다음에 부상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미군의 그러한 인명피해가 약 9만 명, 독일군은 9만 5천 명 정도, 영국군은 1000여 명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여하튼 벌지대전투가 이제 발생이 된 이유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계속 퇴각을 하고 있는 서부전선의 독일군을 향해서 최후의 반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럽 대륙을 탈환할 수 있는 교두보, 발판을 확보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북서부 해안 노르망디의 이제 보급 루트, 보급 항구를 확보를 했고 또 1943년도에는 이탈리아 지중해 전선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연합국이 상륙하고 또 이탈리아 반도 본토에도 상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탈리아도 독일, 이탈리아 주축국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탈리아를 연합국들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지중해에서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프랑스 남부 항구도 연합국들이 이제 탈환을 해서 보급 항구를 또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중심이 프랑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을 통해서 연합국은 노르망디라는 프랑스 북서부 항구를 확보함으로써 보급 루트, 유럽 대륙에서 계속 독일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는 보급 루트 항구를 확보했고 또 지중해 해역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런 지역도 점령을 해가지고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 지중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마르세유도 연합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또 보급 항구를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잘 아시다시피 보급입니다. 보급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이 전투를 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군수물, 식량, 군량미를 확보하고 전투 식량을 보급해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굶으면 전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식량을 보급해야 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군수물자, 무기, 실탄, 탄환, 대포 이런 탄환, 그 다음에 탱크, 항공기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죠. 연료. 이런 걸 다 통칭해서 보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급 없이는 진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 루트인 보급 항구를 확보한 게 중요한데, 프랑스의 북서부의 노르망디 항구, 프랑스 남부 지중 해안의 마르세유 항구 등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급 루트는.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연합국이 진격할 수 있는 보급 항구가 확보가 되긴 했지만, 그 노르망디나 그 마르세유는 독일 베를린 향해서 연합국이 진격함에 있어서는 보급 항구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노르망디도 독일 베를린하고 거리가 멀고, 마르세유는 노르망디보다 더 멀리 지중 해안까지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보급선이 길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벌지 대전투, 거기에 전략 목표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서부전선의 독일군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에게 아르덴 대공세 벌지 전투를, 즉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을 지시한 이유가 바로 벨기에 안트베르펜, 벨기에어로는 안트베르펜이고 영어로는 벨기에 말로는 안트호프입니다. 안트호프고 영어로는 안트베르펜입니다. 벨기에어로는 안트호프. 과거에 거기서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올림픽도 열렸던 곳이 바로 안트호프. 영어로는 안트베르펜인데요. 그곳이 이제 대서양 연안에 있는 벨기에의 항구 도시입니다. 벨기에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하고, 벨기에의 제1의 도시는 수도 브뤼셀이고, 제2의 도시가 바로 안트호프, 영어로 안트베르펜인데요. 그곳이 독일 베를린에서 가까운 보급 항구였습니다. 연합국의 최전방 보급 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입장에서는 계속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연합국의 보급 루트인 안트호프, 안트베르펜 항구를 점령을 하게 되면 연합국의 보급 루트가 절단이 돼버리니까, 차단이 되니까 연합군이 진격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돌프 히틀러는 서부전선의 독일군 사령관,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발터 모델 원수가 연합국의 네덜란드 수복 작전인 이른바 마케카든 작전도 잘 방어를 해낸 인물이 독일의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그 연합국의 최전방 보급 항구인 벨기에 땅의 안트베르펜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 날짜를 왜 1942년 12월 16일로 했었냐면, 그날이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악천후였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이런 악천후 상황이다 보니까 하늘이 시커멓게 이렇게 기상이 안 좋다 보니까 연합국의 최고의 특기, 주특기가 연합군의 막강한 공중 화력이죠. 전투기, 전폭기, 이런 미국, 영국의 그 공군의 막강한 화력, 독일의 공군을 압도하는 그 연합국의 공군력이 장점이었기 때문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국이 계속 독일을 향해서 북동진해가는, 진격을 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한 게 바로 연합국의 공군 전투력인데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공군의 전투력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공군 학사장교 출신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인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창설된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공군 학사장교로 근무했었는데요. 자, 우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이어서 비행단 마크가 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최초의 비행단이다, 퍼스트 베이스다라는 뜻이죠. 여하튼 저도 공군 출신이어서 공군의 그 중요성,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게 육군, 해군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역할은 공군 전투력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 연합국의 공중 전투력이 독일의 공군인 루프트와페의 전투력을 압도했기 때문에 계속 북동진에서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이 가능했는데요. 기상이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으면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폭격을 하고 싶더라도 지형지물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공군의 전투기, 전폭기들이 발진을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천우신조로 생각을 한 독일군은 연합군의 공군 전투력이 제 힘을 발휘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하자 해가지고 1944년 12월 16일에 그 아르덴 대공세를 취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당시에 그 아르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역이고, 넓게 봤을 때는 남쪽의 프랑스의 북동부, 독일의 남서부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지역이 아르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 연합국은 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주로 담당했던 사람이 어떤 장군이냐면 미군의 제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입니다. 자, 연합국 아까 독일의 서부전선의 사령관은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합국의 서부전선의 그 아르덴 대공세에 참전했던 그 장군들을 잠깐 면면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미군이 영국하고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적, 물적 면에서 영국보다는 미군의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당시부터 유럽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원수였고요. 자,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까지 했던 인물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인적, 물적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유럽 전선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미국 출신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최고 사령관을 했고요. 지상군의 사령관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가 지상군 사령관을 했습니다. 연합군의 지상군 사령관.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군의 조지 패튼 장군은 3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다른 군도 야전군이죠. 군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바로 야전군 단입니다.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집단군 규모 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여단장은 원스타가 여단장, 투스타가 사단장, 쓰리스타가 군단장, 포스타가 야전군 사령관, 그 다음에 파이브스타가 집단군 사령관, 원수죠. 어뜸되는 장군, 원수, 그런 순이라는 거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당연히 원수로 진급한 게 1944년 12월에, 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아르덴 대공세가 발생됐던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41일 동안 아르덴 대공세가 있었는데요. 그 아르덴 공세가 시작됐던 그 무렵에, 즉 1944년 12월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육군의 포스타에서 5스타로, 즉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보다 약 8개월 앞선 1944년
6월 6일에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8개월 후인 1944년 아르덴 대공세 그 시점에 포스타에서 5스타로 즉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하고요. 태평양 전선에서는 아이젠하워보다 육군사관학교 11년 선배이자 나이로는 10년 선배였던 더글라스 맥아더가 같은 시기에 육군 포스타에서 5스타가 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이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을 하기도 했고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도 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보다 약 6년 앞선 1944년 10월 20일에는 바로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에서 핵심이었던 레이테만 상륙작전에 성공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유럽 전선에서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은 바로 1944년 6월 6일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주도하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44년 10월 20일에는 태평양 전선에서 필리핀 탈환 작전의 핵심인 레이테만 해전이 있었고 그 핵심인 레이테만 상륙 작전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군 총사령관이 승리했기 때문에 각각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같은 시기인 1944년 12월에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더글라스 맥아더는 1944년 12월에 같은 시기에 포스타에서 5스타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벌지대 전투 그 시작 무렵에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연합군의 유럽 전선 총사령관으로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군 사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벌지대 전투를 주도했던 전투 부대장은 누구였냐면 미국의 조지 패튼 3군 사령관입니다. 포스타죠. 야전군 사령관이니까 군만 들어가면 야전군이란 뜻입니다. 1군, 2군, 3군 군만 뭐 군단이다 뭐 이런 사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군만 들어가면 1군, 2군, 3군 이 군만 들어가면 야전군 사령부니까 포스타가 보통 사령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지대 전투를 수행했던 연합국의 사령관은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고요. 또 12집단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연합군의 12집단군 사령관에는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라고 미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오마 브래들리 장군. 그 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벌지대 전투가 초반 일주일 동안은 독일의 그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 지휘하에서 7일 정도는 194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 정도는 10일이 아니라 7일 정도는 독일군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공격을 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 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됐다 해서 벌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아르덴 쪽에 연합국 전체적인 병력은 약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그에 반해서 독일군 병력은 약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그런데 그 처음에 7일은 독일이 잘 반격을 했는데 8일째 되는 1944년 12월 23일부터는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날씨가. 자, 그 직전 날 12월 22일 즉 7일째 됐던 그날 1944년 12월 22일에 연합군의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은 바로 3군 사령부 수석 군종 목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려면 날씨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군의 우세한 화력이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독일군을 이렇게
폭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비가 그치고 눈이 그치고 날씨가 화창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연합군의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3군 사령부의 수석 군종 목사에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그걸 작성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에, 얼마나 답답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독일군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날씨가 빨리 화창해져 가지고 연합군의 공군들이 바로 독일군을 폭격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천우신조로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다음 날인 아르덴 대공세 8일째인 12월 23일에 날씨가 화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다시 연합군이 독일을 향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진일퇴의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특공대가 나오는데요. 특공대가 교란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특공대가 이제 출현합니다. 특공대 출현에 앞서서 독일의 공군기들이, 연합군의 공군기들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공군들이 먼저 연합군의 그 활주로에 기습 폭격을 가해 가지고 연합군의 공군 전투기들이 300여 대가 파괴되기도 할 정도로 연합군의 공군 전투기들도 손실이 있긴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활주로에 멈춰 있는 전투기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연합군의 우수한 조종사들은 죽지 않았었던 거죠. 반면에 연합군의 우수한 공군력들이 다시 독일 공군들을 파괴를 시키는데요. 그 파괴당한 공군의 전투기들은 활주로에 있는 상태에서 파괴된 게 아니라 공중에서 전투를 하다가 파괴됐기 때문에 독일의 전투기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우수한 조종사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대의 상당수가. 그래서 같은 전투기, 비슷한 숫자의 전투기가 독일군이든 연합군 전투기들이든 파괴가 되긴 했지만 조종사 손실에 있어서는 연합군의 조종사 손실은 거의 없었던 반면에 독일의 조종사 손실은 굉장히 컸던 것도 아르덴 대공세의 결론적으로 독일이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특공대장 육군 대령이 이제 교란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는 독일군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후방에다가 공중에서 침투를 시켰습니다. 공수특전단 형식으로 미군 복장을 하고 영어를 구사하니까 미군 행세를 한 거죠. 미군으로 위장을 한 거죠. 사실은 독일군인데 영어를 잘하고 미군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미군 행세를 하는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 특공대인 거죠. 그 특공대가 미군의 후방에 침투해 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잘못된 정보로 미군 인치하면서 옆에 부대에 가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기도 하고 이런 병력들이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이 또 병력들이 이동하는 그 길목에서 이정표 이런 것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 놔버리기